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갭이라는 논문이고요. 그래프 에즈 폴리시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로봇의 폴리시, 정책으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를 먼저 보면은 네, 이렇게 인지나 뭐 펄시브하고 그다음에 그래스프 플레이스, 마지막에 성공 조건까지 여러 주요 조건들을 그래프화해서 코딩 에이전트로 하여금 이 각 노드들 간의 뭐 순서도나 아니면은 뭐 성공 조건, 루프를 언제 돌 건지 등을 결정하게 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해석 가능한 로봇 정책을 만드는 뭐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연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뭐 여러 멀티 에이전트들이 이런 다양한 노드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고요. 한번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는 고정을 한 뒤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나 리얼 로봇에서 그냥 배포만 하는 식으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저자들이 로봇 모델이 뭔가 동작하는 상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픽스드 오토메이션은 모든 물체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고정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로봇을 배포를 했을 때 그냥 고정된 반복 동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이제 물체의 형상이나 자세가 만약에 변한다면 그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너럴리스트 로봇은 뭐 흔히 엔드투엔드 VLA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변화에 유연하지만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VLA를 쓸 거냐라고 하면은 뭐 아직은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환경에 이제 물체의 위치나 뭐 각도 같은 게 고정돼 있지 않고 매번 달라지는 작업 환경을 말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 환경을 타겟해서 이런 갭이라는 폴리시가 잘 동작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유명한 게 코드 에스 폴리시라고 해서 그냥 LLM 에이전트로 하여금 전체 로봇이 동작하는 파이썬 코드를 쓰게 하는 논문이 좀 하입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 LLM 에이전트가 파이썬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폼으로 한 번에 다 생성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작업이 복잡해질수록 컨텍스트가 커져서 좀 뭐 할루시네이션도 생기거나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거나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파이썬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노드들을 적어도 미리 정의를 해두고 LLM 에이전트로 하여금은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정도로만 동작하면 더 뭐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케벡스는 뭐 간단히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코딩 에이전트로 하여금 태스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냥 전체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루프 자기 개선 루프를 돌면서 이 파이썬 코드를 점점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갭은 이제 메인 뭐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태스크 디스크립션으로 뭐 프롬프트나 아니면은 3D 모델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태스크의 주요한 오브젝트들의 3D 모델들도 들어오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몰솔이라는 건데 이거는 로봇을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느낌으로 이 갭의 저자들이 뭔가 정의를 해둔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큐로보나 이거는 이제 모션 플래닝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고 저희가 옛날에 많이 봤던 오픈CV 같은 라이브러리, 파이 0.5 같은 VLA도 있고요. 뭐 그라운딩 다이노나 그래스프넷 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로봇을 동작시킬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작업들을 스킬화해서 몰솔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갭은 LLM 에이전트로 하여금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래프를 만들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작 심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배포를 해보면서 스스로 뭐 피드백을 주고 자기 개선을 하면서 그래프를 뭐 이리저리 바꾸어가면서 개선을 시킵니다. 네, 뭐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갭은 그 논문보다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 켄 골드버그라는 뭐 그래스핑이랑 오토메이션 로봇 러닝 분야의 대가가 이제 뭐 이크라에서 연설을 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캡부터 시작을 해서 캡이랑 갭을 이제 둘 다 뭐 제안을 하신 분인데 캡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 비전이랑 랭귀지 같은 경우는 라지 데이터, 엄청 많은 데이터셋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다. 그래서 로보틱스 역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로봇 데이터가 그럼 언제 많이 모이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아니고 앞으로도 비전이나 언어에 비해서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분은 뭐 코딩 에이전트, LLM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갭을 좀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언급했던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 환경에 오브젝트나 뭐 주변 환경들이 계속 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배포를 했을 때 정말 잘 동작하는 뭐 로봇 폴리시로 뭘 쓸 거냐라고 했을 때 뭐 VLA 같은 것도 쓰기 좀 무섭겠죠. 아무래도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갑자기 OOD가 생겼을 때 로봇이 확 튈 수도 있고. 네. 몇 가지 비교를 했는데 일단 처음으로 고프라고 해서 Good Old Fashioned Engineering이라는 뭐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AI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버스 키네마틱스나 뭐 PID 컨트롤, 슬램, 뭐 모션 플래닝 같은 뭐 전통적인 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걸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깎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 가능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또 새로운 상황에 대한 범용성이 낮습니다. VLE 같은 경우는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지만 이거 완전히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그대로 뭐 도입을 하기에는 당연히 아직 신뢰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뭐 캡 코드 LLM 에이전트로 하여금 코드를 짜면은 어, 이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OOD 같은 게 나서 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런 베리에이셔널 오토메이션 같은 환경에 뭐 캡 같은 게 가장 좋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에이전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멀티 에이전트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멀티 에이전트를 써서 더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뭐 코드가 당연히 엄청 복잡해지겠죠.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져도 코드가 복잡해지고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쓴다 해도 그 각 에이전트들이 서로 다르게 코드를 짤 것이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충돌하고 의존성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랩에서 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일반적으로 그럼 캣 할 때 코드에서 폴리시를 할 때 LLM 에이전트가 파이썬을 짜게 시켜왔는데 파이썬은 뭐, 뭐 정해진 규약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코드로 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도 일어날 수 있고 막상 동작하면 계속 에러가 나고 뭐 그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뭔가 러스트라고 하는 제가 이걸 뭐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러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뭐 타입 체킹이 되고 인풋 아웃풋이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어야지 뭐 쓸 수 있고 그런 규약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빡센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이렇게 코드 자체에 LLM 에이전트가 절대 깰 수 없는 뭔가 규약을 좀 준다면 더 강건한 로봇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를 진짜 한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럼 러스트가 이제 뭐 타입 체킹도 있고 컴파일러가 있어서 미리 그 폴리시를 디플로이 하기 전에 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컴파일러 자체가 좀 그래프처럼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코드가 그냥 프리폼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컴포넌트들이 서로 그래프로 연결이 돼서 컴파일이 된다는 말인데 그럼 어차피 폴리시가 기능이랑 연결로 구성이 된다면 코드 대신에 그냥 그래프를 생성하게 되면 되지 않겠냐라고 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로봇의 OS 같은 느낌인데, 물론 저도 이것도 잘은 모르지만, 뭐 로봇 내에서 뭐 카메라랑 소통을 하고, 뭐 컨트롤러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로봇을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노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이 서로 이렇게 그래프처럼 연결해서 로봇이 컨트롤 된다고, 인지를 하고 컨트롤 된다고 하는데요. 로스 역시 그래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로봇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뭐 로봇 폴리시 역시 그래프 방식으로 하면은 이 로스랑 컴패터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로스에서도 영감을 얻은 거겠죠. 로봇 컨트롤을 그래프로 하는데 폴리시도 이 그래프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뭐 아마 컴퓨터 비전 하신 분들이면은 많이 써보셨을 텐데, 오픈CV라고 해서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에 뭐 이미지 프로세싱, 피처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 등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한 뭔가 AI 모델이 아니라 좀 수학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잘 깎인 코드 또는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에이전트로 하여금 코드를 그냥 작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그래프만 그려도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뭐 과거의 라이브러리들도 가져와서 어떻게 한번 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물론 바로 써먹으면은 이제 뭐 실생활에 당연히 쓸 수 없겠지만, LLM 에이전트가 어떻게 잘 그래프를 그려서 좀 특정 태스크에 한해서만 오픈CV를 쓴다면 그건 오히려 AI 모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그래프 에즈 폴리시라는 논문을 내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 어,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노드들이 있죠.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 초록색, 파란색 제가 잘 지금 좀 까먹었는데, 초록색이랑 파란색은 그 몰솔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저자들이 정의한 로봇 동작에 필요한 좀 최소 단위의 스킬들을 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랑 파란색들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에서 LLM 에이전트들이 꺼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어, 인식할 거면은 뭐 카메라에서 이미지 뭐 추출하는 노드, 또는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필요하면은 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는 노드, 이렇게 해서 노드들을 불러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들이 막 있는데, 이건 이제 LLM 에이전트들이 서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LLM 에이전트가 코딩을 아예 안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 이 보라색 노드들은 LLM 에이전트가 이 초록색 또는 파란색 노드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약간 연결 함수들, 연결 코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좀 연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전히 코딩 에이전트가 코딩을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나머지 동작에 관여하는 부분들은 다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갖다 쓴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정도만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한 건데, 네, 아마도 이게 약간 로스 같은 것 같고 굉장히 로우 레벨. 보시면 옵저블, 이거는 이제 3D 뭐 오브젝트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적힌 게 좀 저화질이라서 안 보이지만 보시면 select best.p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D랑 3D 피처들 중에 제일 뭔가 좋은 피처를 골라라라는 코드이고, 이거는 코딩 에이전트가 코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멀티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몰솔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노드들을 가져와서 서로 연결을 하고, 초록색은 이제 성공 조건, 뭐 빨간색은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엔드투엔드 VLA랑 이 갭을 비교를 했을 때, 엔드투엔드 VLA 같은 경우에는 옵저베이션이 들어오면은 그 내부는 아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바로 내부에서 무슨 처리가 일어나는지 모른 채 저희는 액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VLA를
이제 배포를 했을 때, 로봇 동작을 시켰을 때, 로봇이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뭐 그래스핑을 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 원인이 뭔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프로치를 덜 해서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은 얘가 모델이 그래스핑을 잘못 뭐 액션을 예측을 해서 실패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VLA가 뭐 학습이 좀 잘못돼서 그래스핑만 좀 학습이 덜 됐는데 학습이 좀 잘못됐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래스핑만 딱 더 학습을 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고 뭐 실패하면은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전체 폴리시를 재학습해야 됩니다. 갭 같은 경우에는 perception, grasping, transport, 뭐 verify 이런 노드들이 서로 그래프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노드별 입력이랑 출력 그리고 실행 결과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어떤 특정 노드가 특정 노드 전까지는 입력과 출력이 좋았는데 특정 노드에서 출력이 잘못 나와서 실패를 했구나를 저희가 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딱 그 특정 노드 또는 서브그래프만 실패에 관여했다고 저희가 국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폴리시를 어, 재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노드, 엣지 또는 파라미터만 수정을 하면은 이제 그 태스크를 바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뭐 성능 비교표인데 어, 리베로 벤치마크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시뮬레이션 상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벤치마크이고요. 중요한 거는 리베로 프로는 이 리베로 벤치마크에서 오브젝트를 위치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위치를 좀 많이 움직인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리베로 벤치마크 데이터셋만으로 학습을 했어도 리베로 프로를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잘 풀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물체를 저희가 아예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위치만 좀 많이 옮기고 각도만 많이 틀고 한 건데 그럼 VLA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브젝트를 많이 움직였을 때 성능이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로 또는 막 뭐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이제 그래프에스 폴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엔드 투 엔드 VLA가 아니고 뭐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 된 게 파인 튜닝 된 게 아니라 어떤 로직을 그 태스크를 푸는 로직을 해석 가능한 그래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퍼터베이션에 굉장히 강건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그 갭만 쓰는 게 왜 더 좋다고요? 어, 그러니까 뭐 VLA가 껴 있으면은 이제 파이 0.5 몰모 액트만 쓰는 거나 아니면은 갭이랑 같이 쓰더라도 VLA가 껴 있으면 OOD에 뭐 강건하지가 않잖아요. OOD가 들어오면은 성능이 바로 낮아지기 때문에 껴서 그거면 폴리시만 저 아니, 그냥 갭을 모션 플레이닝으로 해서 껴서 한 거는 이제 손을 그 물체에 닿는 근처까지만 보내고 거기부터는 VLA를 씁니다. 그래서 그래스픽만 VLA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파이 0.5보다도 지는 거고. 음, 뭐 이제 그러니까 파이 0.5가 학습을 할 때는 아마 처음부터 그 오브젝트가 어프로치하고 그래스핑하고 리프팅 하는 것까지 학습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학습된 파이 0.5를 갖다가 갭으로 어프로치를 시키니까 파이 0.5가 뭔가 보지 못한 지점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갭이. 뭐 그래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거를 VLA 플러스 갭을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어, 여기서 그걸 보여준 이유는 VLA만 쓰는 것보다 VLA랑 갭을 같이 쓰는 게 좋다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0.96보다 0.70이 0.97보다 0.70이 낮긴 한데 여기서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오브젝트를 많이 움직였을 때 몰모 액트는만 썼을 때는 이게 절반으로 0.43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갭이랑 같이 쓰면은 여전히 강건하다를 좀 강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 위치까지는 갭이 가주니까 그런 네. 거야. 네, VLA가 많이 실패를 하는 원인이 완전히 OOD가 들어왔을 때 그 물체까지 가지도 못하고 네, 이상한 데로 가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실패 케이스들을 다 해결해서
좀 성능이 많이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갭하고 그래서 케벡스는 뭐가 달라? 웹하고 케벡스는 이제 이 파이썬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잖아요. 뭐 스킬이 있더라도 이 스킬 함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와서 파이썬 코드를 다 쓰거든요. 저 파이썬 코드는 내가 0,0에서 뭐 3,3으로 가라 뭐 이런 코드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 0,0 또는 3,3이라는 좌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 그러니까 0,0을 x라는 변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 좌표는 다른 함수가 또 있고 그렇죠. 좌표는 뭐 카메라 호출해서 리턴 얘는 시킨다거나. 평가할 때는 내가 매 태스크별로 캡을 한번 돌려요. 또는 캡이나 갭을 한번 돌려서 그 폴리시가 나와요. 그거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폴리시가 나오면 그때부터 고정해서 평가할 때 그럼 이제 쓰는 내가 거죠. 그 함수는 고정으로 고정으로. 그러니까 모든 코드를 고정해서 이별을 하는 거죠. 이별할 때는. 그러면은 이 코드를 어떨 때는 잘 만들고 어떨 때는 못할 텐데 그런 베리언스는 안 봐요. 뭐 그런 근데 어쩌다가 뽀록으로 이렇게 이 태스크 벤치마크에 잘 맞는 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음, 못 만드는 걸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체리픽을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 코드를 만들고 못 만드는 태스크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평가를 할 때 그냥 무조건 한번 땅 돌리고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태스크에 대한 폴리시를 만들어라 하고 이제 끝인데 그게 베리언스가 꽤 크지 않을까요? 뭐 베리언스라는 게 물체를 옮겼을 때 잘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한 베리언스. 저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 베리언스. 아, 여러 번 똑같은 걸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시드 3번 해가지고 코드 3번 만들고 3개 각각 평가해서 평균을 내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좀 되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어, 해보기도 했잖아요. 저는 근데 뭐 한 번만 해봐서. 한 번 땅 돌려도 대충 도니까. 그쵸. 그래도 얘네가 이제 코드를 한 번 딱 만들고 그걸 바로 이벨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루프가 있잖아요. 어차피 처음에 못해도 얘네가 계속 개선을 하기 때문에 LLM 에이전트가 뭐 코드를 처음에 바로 석세스풀하게 짜는 능력은 달라질지언정 그 횟수가 여러 번, 그러니까 피드백을 줘서 개선할 수 있는 횟수가 여러 번 기회가 줬을 때 그 결국 마지막 코드는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리얼월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짜여진 폴리시를 그대로 리얼에 쓰는 거예요? 뭐 심투리얼을 할 수도 있고 리얼에서는 트라이얼 앤 에러가 안 되니까. 리얼에서는 안 되기는 하죠. 뭐 자동화가 안 모션 되니까. 플래닝 잘못하면 개박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심에서 폴리시를 만들어 놓고 저 파이썬 코드를 다 만들어 그걸 디플로이 해서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심투리얼로. 리얼에서 코드를 피드백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리얼에서 뭐 한 번에 코드 만들어서 이별할 수도 있고. 좀 비슷한 질문이야. 그 아키텍처 여기서 지금 저 아이작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음. 저게 리얼월드에서는 약간 아, 여기서도 아마 시뮬에서 하고 심투리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스크 저 지오메트리 리얼 투 튜토리얼까지 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완전히 리얼 투 심 투 리얼처럼 그 리얼 씬을 그대로 찜으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RGB를 맞춘다거나 뭐 심의 RGB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대충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 밑에 보면 태스크가 대충 비슷한 거죠. 네, 심이랑 리얼, 심 리얼, 심 리얼. 얘는 뭐 리얼만 하긴 했는데. 그럼 심에서 내가 체리픽을 하기 너무 쉽네요. 대충 내가 읽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그래프가 잘 네. 짜여졌는지. 그쵸? 그리고 이거 뭐 어제 했던 제네포가 아저씨 말대로 그래프 한번 만들어 놨으면 그걸 매번 에이전틱하게 수정할 이유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수정을 한다는 게. 그냥 한 태스크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뭐 제너럴하게 쓰인다는 건가요? 제너럴하게 그래프 자체도 뭐 제너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거기서 뭐 조금 마이너한 수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정 태스크들에 따라서. 그쵸. 그럼 애초에 뭐 템플릿 그래프 같은 게 있어도 좋겠네요. 그런 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픽앤플레이스 그래프라던가 그런 태스크 그래프는 좀 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그 워크스페이스 자체는 고정을 해두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나 작업에 대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아직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이 나왔던 것처럼 이 성능이 그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스킬이나 아니면은 시뮬레이터나 뭐 퍼셉션 모델, 뭐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터 같은 모듈들의 정확도에 상당히 의존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뭐 자유형 로봇 코드, 그러니까 캡 같은 것들을 해석 가능한 스킬 그래프로 구조화해서 제한된 베리에이션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 범용적인,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저블한 로봇 지능은 아니고 그냥 한 태스크에 좀 구조화된 프레임워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엠파이어인데요. 아, 네네. 저희 아무튼 간에 코드를 뽑든 그래프를 뽑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뭐 팔을 왼쪽으로 움직이라는 뭐 블록 혹은 코드가 함수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거를 어디로 혹은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좀 뭐랄까 파라미터 같은 거는 결국에 VLM이 알려줘야 되는 거고. 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에서 3,3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고요. 뭐 A라는 물체가 있고, 그러니까 사과가 있고 바구니가 있으면 코드를 어떻게 짜냐면 사과의 좌표를 추출하고 바구니의 좌표를 추출을 해라. 그러면은 사과 좌표에서 바구니 좌표로 로봇을 움직여라. 이렇게 좀 릴레이티브하게 코드를 짜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는 결국에 이런 재료 같은 것들을 미리 리스트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막 기능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1,000개의 기능이 있다. 음, 이 1,000개 기능을 다 어딘가에다가 미리 걔한테 컨텍스트라든지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로 인하면 그렇게 되면 뭐 처음에 콘테스트 길어지니까 뭐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혹은 이제 이미 있는 게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좀 뭐 리미테이션에서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드나 그래프를 짤 때 속도는 물론 엄청 느려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코드나 그래프가 딱 잘 생성이 되고 나면은 로봇을 이제 움직일 때는 그래프를 고정하고 이제 쓰잖아요. 그냥 코드나 그래프를 러닝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할 때 오래 걸려도 이제 실행할 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라는 논문도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리얼 월드 로봇 실험이고요.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실제 로봇 여러 대에서 스스로 실험을 하면서 정책을 개선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이 로봇이 8대라고 하면은 8대 각각의 코딩 에이전트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하나는 이미테이션 러닝을 수행을 하고 하나는 뭐 캡을 하고 있고 뭐 하나는 갭을 하고 있고 하나는 RL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이제 서로 너는 점수가 얼마나 나와서 너는 얼마나 성공했어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는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연구자로 쓰는 좀 더 하이레벨한 연구입니다. 뭐 이게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일단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라서 이거는 그냥 큰 그림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어, 전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처음에 일단 환경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로봇을
이거는 리얼 로봇 실험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처럼 자동적으로 리셋이 된다거나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다가 뭐 어디 박아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로봇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로직, 그리고 자동 초기화하는 로직, 그리고 태스크를 성공하는 로직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전트한테 바로 처음부터 맡겨버릴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거를 계속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움직여라 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핀 인설션 같은 경우에 이 뭐라 해야 되지? 핀을 로봇이 떨어뜨리면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진짜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혼자 연구를 할 때 잘못 떨어뜨리면 그걸 자기가 다시 집어서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리셋 로직을 에이전트가 잘 짤 때까지는 사람이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그리고 태스크를 성공하는 판정 로직을 잘 짤 때까지 역시 사람이 처음에 개입을 해야 돼서 처음에는 좀 많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뭐 논문에서는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한번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코딩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자동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학습을 하고 롤아웃을 하고 분석, 수정, 다시 실행을 해보고 이런 루프를 돌리게 되고요. 여기 이제 힐 클라임라고 해서 성능이 이제 뭐 월클럭 타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오르는지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좀 성능이 오르는 지점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 이름이 엠파이어인데 이거를 좀 쪼개서 EN는 environment를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현실을 안전하게 반복 실험할 수 있는 API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파이는 policy improvement라고 해서 실패를 분석을 해서 정책 학습 코드를 수정하는 걸 의미하고요. R은 rollout, 뭐 정책이 나오면은 그걸 로봇에 실제로 배포해보는 걸 말하고 마지막으로 E는 evolution이어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각자 실험을 해보고 뭐 각자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봐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아 이게 더 좋았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다 같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뭐 그런 에볼루션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스테이지 1은 이제 사람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반복 가능한 실제 로봇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 EN 단계인데요. 어, 처음으로 이제 세이프티 컨스트레인트, 뭐 로봇의 동작 범위나 힘을 제한하고 위험한 동작은 즉시 종료하는 로직을 사람이랑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절, 그리고 힘 센서로 작업의 성공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로직을 잘 세울 때까지 사람이 개입을 하고 또 성공이나 실패를 하면은 환경을 다시 리셋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직을 잘 짤 때까지 역시 사람이 처음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잘 짜여지면 이게 다 코드로 짜여져서 그냥 input.py라는 코드로 바뀌게 되고요. 스테이지 1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input.py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input.py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구축된 인부의 API 위에서 정책의 성공률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스테이지 2가 이어지게 되고요. 뭐 스스로 뭐 학습을 하고 배포를 했을 때 이제 카메라도 달려 있으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그 영상 프레임을 코딩 에이전트가 본다거나 로그나 뭐 실패 사례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럼 스스로 뭐 가설을 세우고 정책 학습 코드 수정을 하고 이제 롤아웃 해보고 여러 에이전트들 간에 소통해서 어느 게 효과적이었냐라고 결정해서 공유하고 다음 실험에 반영하는 뭐 이런 풀리 오토노머스한 룹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리터레처 리뷰라고 해서 PLD, RL 토큰, 캐벡스 여러 이런 관련 있는 좀 유명한 많이 쓰이는 논문들을 실제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스스로. 그리고 알고리즘의 베리언트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나는 뭐 휴리스틱을 해볼게. 너는 뭐 오프트온 아래를 해봐. 그럼 나는 코드 스플릿을 해볼게 하면서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을 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이 저자들이 이제 다양한 코딩 에이전트들을 사용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코덱스 GPT 5.5랑 클로드 코드는 오퍼스 4.7, 키미 코드는 뭐 2.6 버전을 이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한번 깨봤는데 보시면은 뭐 코덱스가 제일 빠르게
석세스 레이트 가장 높은 점수를 찍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가 조금 더 잘 했네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에이전트를 1개 쓰는 거, 4개 쓰는 거, 8개 쓰는 거. 그러니까 로봇마다 하나의 에이전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뭐 로봇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실험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8개의 에이전트를 쓸 때 가장 빨리 태스크를 깰 수 있었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월드에서 뭐 이 작업이 이 태스크가 성공을 했는지 어떻게 판별하는 로직을 세울 수 있을까에 관한 그림인데요. 일단 카메라를 2개를 쓴다고 해요. 위에서 보이는 탑 뷰랑 그리고 리스트 뷰를 쓰고 여기서 일단 바운딩 박스로 이거는 이제 그 뭐더라? 이 끈을 연결해서 끼우는 그 태스크인데 이 주요 지점들을 바운딩 박스로 디텍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 줄이 정말 어, 이, 이 머리 안으로 들어갔는지, 이 구멍 안으로 잘 들어갔는지를 2개의 뷰 모두에서 잘 들어갔다고 판정이 나오면 이제 그때 태스크를 성공했다고 했다는 신호가 나온다. 뭐 그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리어월드 역시 이 외부 모듈을 써서 퍼셉션 모듈을 써서 태스크의 성공 여부를 판별을 하고요. 네. 실제 작업 결과를 멀티뷰 퍼셉션으로 자동 검증해서 학습 가능한 리워드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뭐 코덱스, 클로드 코드, 키미 코드로 뭐 폴리시를 짜봐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이제 폴리시를 잘 짜는지를 좀 시각화를 한 건데 이건 물론 얘네가 뭐 코드를 짠 그러니까 캡을 한 건지 갭을 한 건지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 건지 뭐 아래를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이제 연구자기 때문에 얘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로봇 폴리시를 연구해서 확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랬을 때 롤아웃 트라젝토리를 보면은 확실히 코덱스가 깔끔하고 어, 네, 깔끔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석세스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게 아마 클로드 코드가 주황색이고 코덱스가 파란색일 텐데 이게 이제 뭐 키미 코드보다 빨랐다. 그러니까 처음 성공 여부는 다 비슷한데 처음 성공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다 비슷한데 이제 진짜 원하는 거는 환경에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95% 성공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이게 네, 에이전트마다 여기서 갈렸다. 95% 석세스에서 갈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뭘 어떻게 해서 그래서 폴리시를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는 네, 필기를 썼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프론팅 리저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뭘 좀 선호하더라. 폴리시 뽑는 거 뭐 데모를 어떻게 하는지 안 음, 먹었어요. 뭐 무슨 폴리시를 굽게 됐는지 그런 거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그림으로 해석해 보면은 일단 캡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뭐 RL 같은 게 아닐까. 아까 앞에 리얼월드에서도 이거 전에도 근데 리셋도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리셋이 사실 제일 어렵죠. 리셋은 또 어떻게 하는? 근데 이제 리셋이 예를 들어서 뭐 이 푸시티는 당연히 너무 쉬울 거고 푸시티 리셋이 쉬워요. 푸시티 리셋이 있으면 솔브하는 태스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푸시티를 리셋할 수 있으면 태스크를 깨는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리셋 로직으로요? 어. 근데 리셋을 그 딱 T를 정해서 거기에 맞추라는 리셋이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이 정도 움직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딱 그 T에 맞추는 거면 당연히 태스크를 솔브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랜덤 리셋만 되면 되니까 뭐 T가 어떻게 되든 근데 어쨌든 T를 움직이는 스킬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나온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뭐 사람이 테이블 타이 같은 경우도 찍는 뭐 리셋 포즈가 찝어져 있는 포즈예요. 리셋 포죠. 케이블 타이는 이제 그냥 테이블 위에 케이블 타이가 이제 하나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만들어?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하면 그건 버리고 상자에서 하나 꺼낼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상자가 좀 있었거든요. 상자에서 하나 꺼내는 것까지는 사람이 캐벡스 같은 걸로 만들어준다. 그거는 무조건 케벡스로 만들죠.
그럼 많이 모델 제도 빨리 할까요? 아, 네. 네, 거의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로봇을 여러 개 씀에 따라서 빗금 쳐 있는 게 GPU 유틸라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뭐 학습을 돌릴 때 GPU를 많이 쓰겠죠.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많이 쓸수록 뭐 이게 높아지는데, 로봇을 많이 돌리는 시간은 이제 로봇 유틸라이제이션은 줄어든다. 왜냐면 이제 뭐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서로 뭐 정보 공유하는 시간도 똑같이 많이 들고, 그래서 로봇을 유틸라이즈 하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뭐 LLM 에이전트도 그만큼 많이 쓰니까 토큰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제곱수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어 뭐 석세스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줄어들겠죠. 뭐 당연한 결과이고. 그래서 리미테이션은 에이전트가 로그 분석, 코드 수정, 응답 대기 중일 때 로봇이랑 GPU가 충분히 활용이 되지가 않고요. 이건 리얼월드 실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릿 규모, 그러니까 로봇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성공 시간은 단축되지만 토큰 비용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시간은 리니어하게 단축이 되는데 토큰은 리니어보다 더 빠르게 증가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지컬한 자동 리서치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뭐 완전히 자율적이고 완전히 효율적인 스케일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님이 직접 공유하시는 게 낫죠. 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박통합과정 최진호고요. 오늘 랩 세미나에 불가피하게 오프라인으로 참석 못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뉴러 지오메트리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굿파이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한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굿파이어라는 회사는 구글 딥마인드에 있는 인터프리터빌리티 팀 창립자가 나와서 차린 스타트업이고요. 최근에 엔트로픽에서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인터프리터빌리티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뉴로 지오메트리란 뉴런넷이 액티베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개념들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모델을 어떻게 제어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인터프리터빌리티에서 많이 하는 가정이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 하이퍼시시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 액티베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리니어한 디렉션으로 표현된다는 가설입니다. 이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워드 투백 뭐 그런 고전적인 사례가 있죠. 킹이라는 이 단어의 인베딩에 맨에서 워맨으로 가는 디렉션 방향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퀸으로 간다는 이런 고전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인터프리터빌리티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SA, 그러니까 스팔스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도 모델의 액티베이션을 여러 가지 고유한 방향 벡터로 쪼개고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의 값을 키워주거나 줄여주면서 모델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소네트 3의 중간 레이어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단어에만 반응하는 레이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LLM에게 평소에 너의 물리적인 형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나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AI다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피처의 코에피션트 값을 크게 만든 다음에 대답을 하도록 하면은 본인을 이제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소개하는 이런 재밌는 예시를 작년에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 하이퍼시스가 아예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라마 3 3.18빌리언짜리 모델이 온도나 색깔, 연도나 나이처럼 이런 컨티니어스한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템퍼러처의 경우 이런 휘어진 곡선 모양의 스페이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쪽 파란색 부분이 뭐 마이너스 100도, 그래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뭐 한 100도쯤이면은 노란색
이렇게 커브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색깔 또한 어떤 직선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곡면, 그러니까 매니폴드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오메트리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형태의 기하적인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제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모델에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이거를 파악하는지 왜 중요한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세상에는 어떤 좀 구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계절은 이렇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을 하고요. 그리고 계절의 어떤 변화하는 순서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개념들은 트리 형태처럼 하이어라키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구조가 존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에서도 이 에이프릴이라는 달이 메이라는 달과 인접해 있으니까 텍스트에서 함께 나타날 확률이 더 높고요. 그래서 뭐 줄라이나 어거스트보다 메이랑 함께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 역시 어, 이렇게 계절에 대한 매니폴드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네, 인터미디어트 피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LLM 토큰을 피처를 이렇게 뭐 PCA 같은 걸 해서 보는 거였나요? 아까 그게?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What is 9 months after April이라고 하면은 정답이 이제 January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정답이 제뉴얼리인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생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의 인베딩에 어떤 뭐 클러스터를 해서 걔를 이제 PCA로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은 이렇게 원형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 제뉴얼이라는 특정 단어에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센텐스에서의 컨텍스트를 다 쓰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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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아까 그 컬러나 에이지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컬러나 에이지도 그런 식으로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뭐 빨간색이란 대답을 하게 되는 어떤 문장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인베딩을 구해서 걔네 어떤 뭐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조금 뭐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레드 넣고 나온 인베딩하고의 좀 차이가 많이 큰가요? 어,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긴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오토백 같은 게 약간 그런 거니까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LLM 그 뭐 주변에 있는 문장에 따라서 뭐 이 그 의미가 뭐 조금씩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떤 공간의 상에서 어떤 레드라는 개념이 뭐 표현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인베딩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바로 당장 넥스트 토큰이 레드일 만한 문장들을 모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매니폴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뭐 정렬 같은 알고리즘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데이터 구조가 뭐 어, 스택인지 큐인지 아니면은 뭐 트리 형태인지에 따라서 그런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개념들을 어떤 자료 구조 형태로 뭐 원형인지 아니면은 뭐 곡선 형태인지 아니면 직선 형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모델이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모델의 행동을 결국에는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죄송한데 이게 그냥 메소드가 너무 좀 그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네, 그러면 저 피처에는 어쨌든 제뉴얼이라는 토큰 자리가 없잖아요. LLM 피처 중에. 네. 그는 어느 위치에 있는 토큰의 인베딩을 쓰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제가 테크니컬한 디테일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뭐 아웃풋으로 나가기 전에 뭐 직전 중간 레이어의 어떤 뭐 피처를 뽑거나 할 겁니다. 아, 그럼 뭐 예를 들면 엔드 오브 센텐스 같은 게 뭐 되는 그런 건가요? 네, 엔드 오브 센텐스, 그러니까 마지막 토큰
가져오는데 뭐 그를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간 레이어에서도 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디자인 초이스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폴드 기반으로 어떻게 실제로 모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와 어떤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작은 월드 모델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운틴 카라는 이제 작은 이그젠플에 대해서 이 자동차의 위치에 대한 매니폴드를 시각화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위치가 모델이 인코딩을 할 때 직선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빨간색의 이런 구불구불한 1차원 매니폴드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 지점에서 매니폴드를 따라 모델의 액티베이션을 조금씩 변화하게 되면은 그 아웃풋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작 지점 임베딩에서 이제 끝 지점 임베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리니어한 방향으로 이렇게 스티어링을 해주게 되면은 중간에 모델이 학습하지 않았던 매니폴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다가 뭐 이렇게 매니폴드를 살짝 걸치게 되면은 뭐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마지막 끝 지점으로 좀 순간 이동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예 좀 이런 방향과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아예 이런 아웃풋이 깨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LLM 라마 3.1 8빌리언짜리 모델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달뿐만 아니라 이제 요일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매니폴드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비헤이비얼 스페이스에서도 똑같이 이런 매니폴드를 그려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토큰 프로바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떤 요일로 대답할 확률이 뭐 요일이 7개니까 뭐 좀 7차원 벡터가 있겠죠. 그런 벡터들을 모아서 마찬가지로 PCA로 시각화를 하면은 이렇게 원형 모양의 매니폴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이라는 이 액티베이션 벡터를 매니폴드에 그대로 어,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바꾸게 되면은 모델이 아웃풋 토큰도 이제 월요일에서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반면에 월요일 액티베이션에서 금요일 액티베이션으로 리니어한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은 월요일로 말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예 요일을 말하지 않는 뭐 그런 확률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다시 금요일로 말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어떤 모델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이런 지오메트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 지오메트리를 따라서 모델을 컨트롤하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일요일에 관한 이런 액티베이션 벡터를 모으고 토요일에 관한 액티베이션 벡터를 모아서 이런 식으로 직접 매니폴드를 구축을 했는데 이렇게 레이블을 딱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런 매니폴드를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unsupervised 인터프리터 방법인 인터프리터빌리티 툴인 SA의 경우에는 이런 매니폴드를 찾아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A는 뭐 비전 인코더나 랭귀지 모델의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뭐 임베딩의 디멘션이 768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큰 뭐 1000, 2000, 3000 정도 사이즈 되는 큰 디멘션으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리니어 디코더를 통해서 원래 사이즈의 768 디멘션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한 다음에 얘네가 서로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고 또 중간에는 이 1000개, 뭐 1000개, 2000개의 레이턴트 중에서 뭐 한 상위 10개 정도만 써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도록 하는 이런 스팔시티 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게 되면은 SA 레이턴트 각 디멘션은 뭐 물속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 얼굴, 그네라든지 이런 레이턴트 하나하나가 고유한 개념 벡터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모델이 이런 나선형의 매니폴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브 형태의 매니폴드를 가지고 있을 때 SA가 얘네를 리니어 디렉션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얘가 이제 나이 매니폴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점들이 뭐 1살, 2살, 3살, 그래서 18살까지 있을 때 SA가 어떻게 얘네를 나누는지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셔터링이라고 이제 존재하는 모든 18개에 대해서 각각 이제 디렉션으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정확히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 너무 상세하게 쪼개서 좀 레이턴트가 낭비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상적인 경우는 컴팩트 캡처라고 뭐 이렇게 좌표계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색깔을 RGB 이제 세 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좌표계처럼 동작하는 경우가 아주 이상적인 경우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셔터링과 컴팩트 캡처 사이에 딜루전이라는 현상으로 좀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나이에 대한 매니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세부터 뭐 10세, 20세 해서 끝에가 뭐 100세라고 했을 때 이 에세이가 학습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차일드후드라는 레이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차일드후드 레이턴트는 뭐 대충 3세에서 10세 정도까지의 데이터에 반응을 하고 그다음 0이라는 레이턴트가 발견이 되는데 얘는 뭐 9세부터 뭐 20세 정도의 이런 레이턴트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반응하는 레이턴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매니폴드를 임의로 뭐 구간별로 나누게 되는데 뭐 이런 방법 자체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뭐 만약에 우리가 뭐 5에서 10세 사이와 그다음에 10에서 15세 사이를 뭐 분리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도록 학습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나눠지는 것도 좀 임의로 좀 학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블록 스팔스 피처라이저라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하이 레벨에서는 SA와 거의 동일합니다. 인풋 액티베이션을 인코더를 통해서 더 큰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레이턴트 디멘션 중에 몇 개만 액티베이션 되도록 한 뒤 디코더를 통해서 원래 액티베이션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은 SA와 동일한데요. 하나 다른 점은 SA에서는 레이턴트 디멘션 하나가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블록 단위로 나눠서 한 블록에 세 가지 방향 벡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 벡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블록은 이런 원형 매니폴드를 뭐 나타낼 수 있고, 뭐 어떤 블록은 네, 또 다른 모양의 이제 매니폴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BSF라는 것을 다이노 V3에 적용을 한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아치를 나타내는 이런 매니폴드가 발견이 됐고 사람의 손을 나타내는 매니폴드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아치에도 이제 뭐 이렇게 아치의 윗부분 그다음 뭐 중간 부분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휘어진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매니폴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손 같은 경우에도 뭐 손바닥이라든가 엄지, 검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매니폴드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다이노 V3의 늑대의 몸, 꼬리, 귀, 얼굴, 뭐 다리 각각 파트를 보는 이런 매니폴드가 존재했고요. 그리고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귀의 뭐 각도나 모양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은 귀 매니폴드지만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거를 봐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를 이제 또 디퓨전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 내에 존재하는 프레첼 매니폴드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첼 매니폴드 상에서 이 매니폴드 상에서 움직였을 때 프레첼이 뭐 두께가 굵어지기도 하고 뭐 이게 꼬임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토핑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모자 매니폴드의 경우 모자의 이런 구김 정도나 각도 같은 것들이 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런 매니폴드를 발견하긴 했지만 뭐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굵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꼬여지고 뭐 이런 것까지 아직 발견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디퓨전, 어떤 것들을 이제 생성할 때 좀 컨트롤을 정교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 아직은 뭐 그런 방법은 없지만 이런 매니폴드를 활용을 한다면은 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디퓨전 모델을 또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컨셉이 직선 형태가 아니라 매니폴드 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니어한 스티어링보다 이 지오메트리를 아는 상태에서 스티어링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계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템포럴한 정보나 액션 기반의 이런 매니폴드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이 로봇 파일 영상에서는 이게 그냥 그냥 프레임별로 매니폴드를 잡고 그걸 이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박스에 대한 매니폴드도 존재하고 이런 팔에 대한 매니폴드도 존재하는데 아직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얘가 뭐 버그가 나서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니폴드를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막 연구되고 있는 거다 보니 뭐 이런 또 로보틱스나 이런 쪽 연구에서도 혹시 뭐 적용할 향후에 좀 적 확장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얘는 조금 이제 바이어스를 심어줄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뚱뚱한 프레첼만 생성해라. 내가 그 메이플즈를 아니까. 네, 그런 조금 더 만약에 이제 이 뚱뚱해지는 매니폴드를 안다 그러면 그 매니폴드 값을 뭐 좀 더 키울 수가 있고요. 뭐 그러니까 매니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단순히 뭐 뚱뚱해지는 게 이제 뭐 커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부분만 더 뚱뚱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국에는. 모델을 모델의 아웃풋을 좀 조작하는 거를 피처 단에서 하는 거죠. 아무튼 뭔가 그걸 잘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피처 단에서 하는데 기존에는 그냥 뭐 리니어한 디렉션으로밖에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매니폴드를 알면은 이제 그 매니폴드를 따라서 모델의 액티베이션을 직접 뭐 변형을 시킬 수 있으니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게 피처 단에서만 하잖아요. 근데 네. 테스트 벡터나 이런 거는 웨이트 단에서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잘 없나요? 아, 웨이트 단에서 모델의 웨이트 단에서요. 네네. 아, 뭐 여기서는 이제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 단에서만 했고 아직 웨이트 단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테스트 벡터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얼핏 들어봤을 때는 웨이트 단은 조금 이렇게 막 너무 꼬여있지 오히려 않은 느낌은 아닌가. 제가 몰라 음, 시켜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거 하면 꽤 그럴듯하게 된다고 들었어가지고 뭐 근데 그것도 뭐 아닌가? 그렇지. 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되렸나? 뭐 저도 그 웨이트 단에서 뭔가를 해본 적은 없기는 한데요. 뭐 네, 그쪽으로도 한번 뭐 어떤 식으로 그쪽에서는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적용돼서 연구되고 있는지 한번 네, 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다이트 운동에서 이거 뭐 여기로 음, 얘기하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최승환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 입문자 및 숙련자를 위한 가이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 사실 어, 가이드이긴 하지만 저의 어떤 사용기의 형식으로
좀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도움이 됐던 자료들 위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연구 분야가 LLM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LLM을 챗봇으로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어, 아마 저보다 더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 LLM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불신이 좀 커서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제 AI 사용을 반대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게 더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제 클로드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회사를 가거나 했을 때 이런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안 해봤으면 그러면 무조건 좀 뒤처지겠다라는 위기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정말 여기에 좀 올인을 해서 사용법도 공부해보고 많이 사용도 해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기준이 잡히고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개인적인 클로드 사용기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냥 그냥 안 쓴 거죠. 사실 뭐 별 대단한 건 없습니다. 코드 요원도 봤나요? 네, 그쵸. 언제부터 쓴 거? 언제까지 안 쓴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일찍 쓰기 시작했고, 그래요? 3월부터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달은 참았어요. 네. 어,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뭐 짧은 핵심은 다음과 같고요. 참고로 제가 오픈 AI 코덱스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클로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 나왔는데 샤라웃을 좀 하자면 이렇게 좀 사용량에 대해서 걱정 없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게그 연구실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예, 뭐 연구실 교수님이랑 그리고 추진해준 랩장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좀 진짜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맨 처음 클로드를 설치해보면 이거는 클로드 데스크탑 프로그램이죠. 클로드 챗이 있고 코어기 있고 코드가 있습니다. 많이들 코드를 위주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챗이랑 코어기 모드가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모드가 각각의 차이가 뭔지부터 좀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뭐가 너무 많습니다. 뭐 프로젝트가 있고 뭐 아티팩트가 있고 스케줄드는 또 뭐며 뭐 디스패치, 루틴, 디자인 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기능을 이제 함축한 용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클로드 챗 UI로 봤을 때 뭐 에포트라는 것도 설정할 수 있고 뭐 띵킹도 키고 끄고 할 수 있고 뭐 스킬, 커넥터, 플러그인, 리서치, 뭐 웹서치 이거 이제 처음 쓰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들만의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어 약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이 한번 생기는데요. 근데 어쨌든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일단 다른 기능들을 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가이드를 찾아서 사용법을 공부해 보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픽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강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홈페이지에서 엔트로픽 아카데미 누르면 들어가실 수 있고 여기 되게 다양한 코스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한번 들어가 보면 음,
이게 단순히 명목상으로 있다기보다도 뭐 클로드 101, 코드 101, 플랫폼, 뭐 클로드 코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드에 대한 뭐 가이드부터 해서 그리고 좀 심화된 내용들까지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뭐 MCP라던가 아니면 여기 뭐 스킬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엔트로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클로드 101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커리큘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 챗이 뭐고 코어기 뭐고 코드가 뭔지 그리고 앞에서 봤던 용어들인데 뭐 프로젝트, 아티팩트, 스킬, 리서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다 하나씩 설명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거 하나 본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다 보면 좀 정리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처음 클로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며칠 동안은 여기 강의만 좀 계속 봤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엔트로피 아카데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뭐 클로드 챗 코어 코드의 차이는 일단 어, 크게 챗이랑 코어기랑 코드를 먼저 나눠봤을 때 서브 에이전트를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서브 에이전트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모델을 어, 메인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이 메인 에이전트가 다른 모델한테 하청 업무를 줄 수 있으면 그 모델이 서브 에이전트인 거죠. 그래서 챗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업무를 줘도 메인 에이전트가 혼자서 다 수행을 해야 되고 코어하고 코드에서는 그 업무를 좀 쪼개서 그 일부를 서브 에이전트한테 대신 하라고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하고 코드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챗보다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어하고 코드의 차이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기 코드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제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코드 환경을 잘 세팅해두면 코어 사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어는 약간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로드 코드 같은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따로 버추얼 머신 같은 게 돌아가고 있어서 뭐 환경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뭐 PPT를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는 뭐 다 코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응되는 스킬만 잘 깔아두면 사실 코드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클로드를 뭐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때부터 말씀드려봤고 클로드 코드를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뭐 일단 연구실 서버에서 사용하려면 결국 그 어,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CLI용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야죠.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배시에서 클로드 치고 엔터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화면으로 CLI 버전의 채팅창 같은 세션이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어, 여기 어, 여기 아래 바에 뭐 저희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커맨드도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혹시 세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1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실행을 한 번도 안 시켜본 커맨드가 진짜 20개는 그냥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진짜 뜬금없는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스티커라고 하는 커맨드는 그냥 클로드 스티커 구매하는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커맨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표시 때까지도
네. 이게 저는 뭔가 뭐 그냥 성향이지만 사용 설명서를 한번 다 읽어야 좀 할 수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쵸. 그럼 모드 지금 바이패스 퍼미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제 사용해 보면 뭐 매뉴얼 모드 이렇게 떠는데 뭐 그 시프트 탭을 누르면 모드가 바뀐다 해서 해보니까 뭐 억셉트 에디지라는 게 나오고 플랜 모드가 나오고 오토 모드가 나오고 근데 얘네 각각은 또 뭔지 이거에 대한 이것도 뭔지를 모르겠고 참고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헷갈렸던 건데 퍼미션 모드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입력하고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이 모드는 그냥 자유롭게 변경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CLI 뭐에서 사용법을 어떻게 명령어도 많고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에 대해서는 이거 파워업이라고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모드 변경하는 거나 아니면 주로 사용하게 될 커맨드를 좀 간단한 튜토리얼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거는 모드 변경하는 뭐 튜토리얼 같은 거를 눌러서 봤을 때 뭐 시프트 탭을 해서 각각의 모드가 변경이 가능하고 뭐 그 모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어,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커맨드가 있다면 이제 이 리와인드 커맨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없으면 저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쓰는 커맨드이고요. 이거는 그냥 예시로 좀 만들어 본 건데 어떤 세션에서 클로드 아웃풋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이 아웃풋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면 뭔가 A를 시켰는데 B를 했더니 어, B라는 아웃풋이 나와서 그래서 B가 아니라 A를 해야지 라고 다그친다거나 어, 근데 이제 다른 더 쉬운 방법은 그 잘못된 아웃풋을 뱉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맨 처음 입력했던 그 시점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로 그 시점으로 대화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같은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원하는 아웃풋이 처음부터 잘 나오게끔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돌리면 보다 좀 깔끔하게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대화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이 진짜 좋은 점은 어, 뭔가 이런 잘못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의 일환으로 뭔가 그 로컬의 파일들이 수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 리와인드를 쓰면 그 로컬 파일도 수정 전 버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 기능을 뭐 되게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죠.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엔트로픽 회사 안에서도 이제 엔트로픽 팀에서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좀 문서화해서 만들어둔 그 PDF가 있는데 뭐 한번 이 자료도 어, 좀 더 클로드 코드 활용을 높이고 싶다 하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리와인드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슬롯 머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음, 이 리와인드 기능을 활용해서 클로드를 진짜 슬롯 머신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A를 쳐서
일단 아웃풋을 뽑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아웃풋이 완전히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답변이 다르잖아요. 랜덤네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뭐 예를 들면 33% 정도로 좋은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세 번 돌리면 세 번 중에 한 번은 괜찮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노가다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LLM의 특성을 그냥 생각해서 좀 똑똑하게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예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의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그 뒤에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던 이 클로드가 점점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 불만 사항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 내가 요청한 작업의 결과물이 예상하고 다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이 요청한 작업을 100%가 아니라 80%만 수행을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어떤 요청을 뭐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아래는 이제 클로드 코드의 어떤 구성 요소 같은 거를 짧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내가 요청한 작업의 결과물이 예상과 다른 경우가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좀 결론이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입력을 모호하게 줬기 때문에 클로드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어, 그 빈 공간을 채워가지고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게 사용자인 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애초부터 명확히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나열했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여기 그 클로드 페이지에서 프롬프팅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클로드가 좀 더 말을 잘 듣게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포맷 같은 것도 XML 포맷으로 적으면 좀 더 명령을 잘 실행하더라. 그리고 뭐 되게 기본적인 것들, 뭐 뭐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뭐를 해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으로 제가 어떤 거쳤던 과정을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은 뭐 처음에는 이 프롬프트 베스트 뭐 이거 글을 읽고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해서 앞으로 클로드를 잘 쓰려면 어, 이 사항들을 숙지해서 내가 프롬프트를 잘 입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또 중요한 뭔가 기왕 에이전트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프롬프트를 여기 프롬프팅 문서랑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알려주는 스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처음에 러프하게 프롬프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스킬을 실행시키면 여기 나와 있는 스킬이 뭔가 비교를 해서 알려주겠죠, 개선 사항을. 근데 그것도 어쨌든 어, 매번 제가 프롬프트를 보내면서 이 스킬을 실행해줘라고 뭐 말을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좀 자동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최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 이제 스킬 단으로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훅 단으로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훅이라는 거는 어, 항상 그러니까 LLM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항상 어, 뭐 제가 프롬프트를 보낼 때마다 이걸 실행시켜라라고 하면 LLM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항상 실행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훅단의 플러그인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항상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훅의 단계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세션을 처음 켰을 때 항상 실행되는 훅이 있고 뭐 프롬프트를 제출을 했을 때 제가 샌드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훅이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제가 프롬프트를 그 보낼 때마다 엔터를 누를 때마다 어, 이 훅에 뭐 내재되어 있는 스킬이 앰비규어티를 판단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뭐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티파이 클론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요청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죠. 근데 그러면 자동으로 음,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훅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앰비거티를 판단했는데 아 모호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 타입을 뭐 선택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아웃풋을 원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고 이제 제가 선택하면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의 좋은 점은 어, 이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꼭 어떤 플러그인을 써야 되는 건 아니긴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플랫 모드가 있고 그거를 잘 쓰면 뭐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플러그인은 이제 플랫 모드까지 다 고려해서 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플랫 모드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어, 어떤 명령을 보냈을 때, 아, 이거는 플랜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알아서 플랜 모드에 들어가서 플랜을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로드 코드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플러그인이 만들어져 있고, 어,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이 플러그인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델이 제가 요청한 작업을 80%만 수행한다 였는데, 음, 이 경우에는 멀티 에이전트 코디네이션이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 에이전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메인 에이전트가 있고 서브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에이전트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뭐 클래시파이어라는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 두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또 별도의 에이전트를 실행할 때 뭐 A를 실행할지 B를 실행할지 C를 실행할지 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음, 제가 어떤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 코드가 뭐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베리파이어가 뭐 한 세 개 정도 있다고 하면 얘네도 다 서브 에이전트인 거죠. 그러면 얘네도 어, 그 메인 에이전트가 코드를 짜면 그거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방식의 코디네이션 중에서 모델이 제가 요청한 작업을 뭐 80%만 수행했다. 여기에 딱 대응되는 코디네이션 방식은 이제 아무래도 그 룹의 방식이 되겠는데요.
메인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서브 에이전트가 목표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를 원래 메인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어, 작업을 다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수행했다고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컨텍스트 그러니까 토큰의 길이가 길어지면 좀 어, 모델 자체가 토큰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냥 답을 빨리 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 에이전트는 별도의 에이전트니까 토큰의 어떤 크기를 따로 잡아먹지 않고 어, 그리고 바이어스도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랄프루프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뭔가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채팅하는 방식으로 너가 이걸 짜고 나서 이걸 지켰는지 검사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메시지를 넣어주는 방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랄프 뭐 룹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로드 코드 자체로 꼴 커맨드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커맨드를 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구현해줘 한 다음에 꼴 커맨드를 넣어서 어, 모든 테스트가 패스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어주면 코드를 짜고 나서 테스트를 패스했는지 단계마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어, 명시적으로 패스를 하지 못하면 패스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뭐 10번이 됐건 20번이 됐건 뭐 100번이 됐건 그래서 뭔가 모델이 어, 이제 메인 에이전트만 사용했을 때에는 요청한 작업을 100% 수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 이런 랄프루프라던가 아니면 꼴 커맨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세션에 걸쳐서 특정한 요청을 반복적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문제가 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스템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면 제가 어, 그 앞에서 구성 요소로 말씀드렸지만 클로드.m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세션에 가장 앞에 붙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세션하고 무관하게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 뭐 인스트럭션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메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시스템이 근데 그거의 성능 그러니까 그 메모리 시스템의 어떤 완성도라고 할까요? 그게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 진짜 찾아보면 깃허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소리 살짝만 You search for the best full code memory system, you get absolute M0, carpet.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다 메모리 시스템의 종류들인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근데 이것들을 비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뭐가 제일 베스트일까 그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중에서 이 영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었어서 이 자료를 좀 만약에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 그리고 본인 뭐 클로드 코드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결론은
저는 클로드 맵을 쓰거든요. 네. 딴 걸 몰라갖고 이걸 쓰고 있어요. 결론은 개인의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저희가 아마 제일 유명한 거는 그 카페스기가 쓰는 뭐 LLM 위키일 거예요. 그거는 어, 음, 근데 그런 메모리는 이제 모든 파일을 다 한 공간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다 한 공간에 집어넣고 그거를 어, 이거 지금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차용하게 되는 메모리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클로드 메모리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더 복잡한 메모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냥 내 대화를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남겨두는 거잖아요. 네, 그쵸.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가 이렇게 답했다를 해놓고 이거를 뭐 필요할 때 알아서 뭔가 끌어다 쓰는 알고리즘인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사실, 이상으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구획화를 해놓는 게 뭐 LLM 위키다 네, 그런 거죠. 어, LLM 위키도 구획화를 해놨었는지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구획화를 하는 메모리 시스템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대화 내용을 다 한 공간에다가 저장해두고, 그거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인덱싱을 해서, 왜냐면 모든 대화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컨텍스트가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네. 뭐 근데 그거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클로드는. 그걸 다 불러오는 게 아니죠. 그걸 뭐 한 줄로 요약해서 저장을 해놓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숫자 같은 걸로 인코딩을 해서 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놓다던가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뭔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짜 뭔가 어떤 어, 프로덕션 레벨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 기본 클로드 메모리로도 나쁘지 않게 커버는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딴 얘기 아, 클로드 맵이라는 게 네, 얘기하면 살짝 지나가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아, 이거 쓰고 계시군요. 저는 그냥 클로드 메모리 기본 그걸 쓰고 있거든요. 네,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라라고 할 때만 적어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좀 답답하고 음, 얘는 이제 상시 뒤에서 백그라운드 서버에서 본다고. 네, 네, 모든 텍스트를 뭔가 나는 그냥 덜 답답한 느낌적인 느낌만 받았는데 네, 아무튼 네. LLM 위키도 유명해서 근데 써보진 않은 거죠. 네, 네. 사용을 해보진 않았고 사실 메모리 시스템은 제가 뭐 직접 써봤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뭐 이런 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찾아만 두고 아직 적용은 못 해본 상태인데 어 근데 이 영상이 제가 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메모리 시스템들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해 놓고 뭐 이건 뭐가 좋다 뭐 이건 뭐가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 사용자의 규모로 좀 구분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뭐 세션 세션 뭐 5개에서 10개 정도만 사용할 사람이면 클로드 메모리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해도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메모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가 필요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봤던 영상들 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그리고 광범위하게 커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어, 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노트로 클로드 이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고민이 됐을 때 그냥 어, 좀 반사적으로 외부 플러그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클로드 코드가 새 기능들이 빠르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로는 이제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하나의 커맨드인 건데 지금 여기 프롬프트에서 워크플로우라고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뭐 태스크랑 같이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뭐 멀티 에이전트 코디네이션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이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태스크를 풀지 이 모델이 알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 코디네이션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션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주는 것 자체도 사실 골치가 아픈 일인데 뭐 어, 뭔가 생성을 한다고 할 때 뭐 그거를 검사하는 서브 에이전트는 몇 개를 둬야 적절한지 그리고 뭐 최대 만족을 할 때까지 몇 번까지 반복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보면 다 하나하나의 파라미터인 거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코디네이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커맨드가 이제 워크플로우가 최근에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에이전트 뷰라고 해서 이거는 또 세션 저희가 보통 클로드를 치면 그냥 한 개의 세션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팀웍스를 켜서 세션 하나를 켜고 또 팀웍스를 또 켜서 세션 하나를 켜고 그러니까 팀웍스 스크린 하나마다 세션 하나씩 띄우는 방식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에이전트 뷰라는 모드가 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세션을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고 관장하는 그 GUI 같은 모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의 세션이고 세션을 저희가 나갔다고 해서 어, 그 세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단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종료가 돼서 새로운 입력을 넣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아직 돌고 있는지 뭐 어떤 거는 작업이 아예 끝났는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류도 되고요. 네.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좀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거. 어,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이 앞에 직전에 클로드 코드가 새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플러그인을 찾아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음, 이제 새 기능이 추가됐을 때 좀 그거를 빠르게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본인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 팔로우업 하고 있는 게 블로그 이제 뭔가 어떤 어, 플랫폼을 새로 공개하는 게 아닌 그거보다 약간 작은 기능들은 얘네들이 블로그에서 많이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클로드 코어기 모바일하고 웹에 이제 지원이 된다. 이것도 하나의 기능인데 블로그로 그냥 올려놓죠. 그래서 이런 되게 자잘한 뭐 클로드 코드가 이제 아티팩트를 서포트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블로그로 글로 나와 있고 그리고
클로드 코드 독스에서 여기 왓츠 뉴 부분 들어가 보면 주마다 클로드 코드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어,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해주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드 뭐 버전이 뭐 202에서 206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독스 안에 페이지가 있어서 이런 것도 팔로우업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어,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여기 사이트에 페이지 몇 개 정해서 쭉 도른 다음에 게시글이 새로 추가된 게 있으면 저한테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보내게 그 뭐 하나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스킬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쨌든 각자만의 방식으로 좀 팔로우업을 할 방법을 찾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클로드 코드 뭐 가이드라고 거창하게 말은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사용기에 가까운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어디서 켜놓은 서버에서 움직이게 됐을까? 다른 저는 둘 다 있습니다. 제 개인 데스크탑에도 클로드 코드가 있고 서버에도 클로드 코드가 있고요. 네. 헷갈려서 전다 서버에 켜두는 거. 음, 뭐 그러면은 그냥 따로 별도로 요거랑 관련해서 하나만 공유.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진호님을 엄청 괴롭혀가면서 진호님 엄청 괴롭혀서 참 죄송한데 뭐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클로드 코드를 잘 써주셔가지고 이쁘게 업데이트가 됐고 그래서 이런 거 홈페이지 만들 때 클로드 코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저희 뉴스도 있고요. 퍼블리케이션도 되게 이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 받으면은 이런 것도 또 딱지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할 때도 클로드 코드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반대로 이제 아이고 뭐 이건 뭐지? 링크가 이상한 데로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건가? 비디오 만들 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남이가 최근에 어디 신문물을 알려왔는데 논문 쓰는 것도 좋은데 쓰는 거 중요한데 이제 이런 비디오가 요즘에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다 ADHD 걸려가지고 논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비디오를 좀 이렇게 설명을 다 해서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클로드가 해준다. 리모션이라는 리모션이라는 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클로드가 만질 수 있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라서 아무튼 요거를 좀 적극 활용을 하시면 이런 멋있는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원래라면 엄두도 못 냈겠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그럴듯해집니다. 논문의 내용은 뭐 차치하더라도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뎁스를 해서 뭐 이렇게 어째 해가지고 뭐 뭔진 모르겠지만 멋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나중에 그 논문 프리프린트를 공개를 하든 아니면 억셉트해서 공개를 하던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요즘 이런 홍보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